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참 인사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인사 나누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 중중대학교 2기는 컨필럼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과연 뭐냐, 네 강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삶은 뭘까? 또 다음 주에는 그댈마다고 하는 영화를 볼 겁니다. 이 영화는 장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임종에 관계된 겁니다. 임종에. 그리고 세 번째 강좌는 죽은 인간이 끝이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반기에 우리 전현국 교수님을 통해서 12주 동안에 서로 나눴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통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천국에 입성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무슨 울고 이런 거 그것보다는 축제가 아니냐. 왜? 영원한 세상으로 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우리 의식이 너무 옛날 의식으로 이렇게 아주 좀 슬픔에 그 정신 자체가 효의 정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입성에 대한 골차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원하시는 분들만 입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보고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들어갔다 온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른 건데,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이번 2기 동안에는 이렇게 4개 강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번째 강좌를 위해서 입관을 희망하면서 원하시는 분은 준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희망자는 다음 2번째 강좌 시에 제가 유언장을 다 나눠드릴 겁니다. 유언장을 나눠드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 모시고 유언장에 대해서 잘 배웠죠? 그러니까 유언장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을 하셔서 4번째 강좌 마지 입관 체험할 때에 한 분은 진행자에게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쓰셔가지고 그걸 복사를 하신대요. 복사를 하셔서 한 분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진행자에게다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체험 신청자는 연습. 그러니까 뭐예요? 입관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몰랐어요? 표현한 거. 선배를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고 흰색 옷이나 검은색으로 된 옷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초, 아주 굵은 거, 기왕이면 굵직한 거로다가 3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입관 체험하실 분들만.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라이터를 좀 챙겨주시는 것 같겠어요. 그래서 이미 입관 체험할 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입관 체험 장소는 아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 사무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약대 중앙교회 그 도면이 조금 저거여서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 나눠드릴 겁니다. 약도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래서 입관 체험은 반드시 준비가 될 텐데, 그래서 그 관을 지금 하나 정도, 하나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관을 이제 준비할 것이고, 개인별로 말씀드린 것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1강좌를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아마 깊은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 봅니다. 과연
한 세상 사는 삶이 과연 뭐가 제일 아름다운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저는 저기서 배너에 보시면 배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먹는다라는 것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나그네 인생의 삶과 성숙한 죽음을 준비해서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일력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1강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첫째, 고령사회의 죽음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료기술의 발전과 죽음의 의료화라고 또 두 번째는 현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것이고 특별히 엊그제도 제가 박상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과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게 될 수 있을까. 그 교수님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죠. 박상훈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보니까 로봇, AI 로봇이라 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두 번째로는 현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을 짚어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마지막과 우리의 현실 과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또 암 환자의 경우 사망 전 1년간의 월 진료비를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말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느냐 내가 끝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느냐 몰라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임종에 대한 현실을 더 찾아보는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고 싶은 것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전 연명 의료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2015년 10월 26일 날 이문재라고 하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시인. 이분이 쓰는 겁니다. 바로 이분인데 죽음이 죽었다. 어떻게? 같은 시가 멈춰있는 겁니다.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 죽어서 죽음과 덮어졌다. 죽음이 죽음과 멀어졌다. 죽음이 죽었다. 삶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죽음이 삶을 간섭하지 못해서 삶이 죽음과 함께 살지 못해서 죽음이 죽음으로 살지 못했다. 죽음이 죽지 못하고 죽어서 삶이 살지 못했다. 죽음이 죽었다. 삶이 죽음을 죽여서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 죽음을 죽여서 삶이 죽었다. 삶이 삶을 살지 못해서 죽음을 죽이고 죽음이 죽지 못해서 삶을 죽였다. 삶이 삶을 죽이고 죽음이 삶을 죽였다. 죽음이 죽었다. 저 혼자 이것을 좀 하게 됩니다. 참 내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필연적인 건데 이 시인은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임문세 씨가 2015년 10월 26일 날 이거를 썼습니다. 이 시를. 자,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잠을 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문화,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를 혹은 처자식을 혹은 이웃을 친구를 오늘도 제가 제 친구가 하나 소천했다고 해서 동영상과 장례 신문을 갖다 전부 보내와서 봤는데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르냐.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 가지 있어요. 그래도 뭐라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 세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건 뭘 다 하시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아무도. 그럼 누구만이 아느냐? 창조주만이 아셔. 자, 이분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만 아주 죽음학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이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죽음은 우리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건강이 있는, 수명이 있는, 노년이 있는, 복지이 이런 이 정진영 교수님께서 여러분도 강의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네, 우리 일상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라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은 참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갖다 대요? 공동묘지로 갖다 대죠. 공동묘지. 네. 맹모 삼천지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시장 바닥에 들어가요. 그래서 맹자가 가르침을 받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가르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죽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서로 경쟁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을 가서 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자가 서당을 가서 공부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존재하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예요. 죽음이 함께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르치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죽어야 할 때 죽음으로써 성경에 바울을 찾는 그런 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죽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 죽지 않고는 안 돼요. 누구든지 뭐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네가 생각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1875년부터 소설 말테의 수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라이너 마리아르케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죽음을 가지려는 소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병 들고 그러면 무조건 어디 가요? 병원으로 119 불러서. 그래서 자신만의 그 조용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인데 병원으로 실려오는 환자의 20 내지 30% 뭐하러 온다고요? 죽으러 오는 사람. 죽으러 오는 사람. 놀라운 거죠? 자, 죽음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는다면 탐험해서 병원을 올 필요 없다는 거죠. 죽음은 일상의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시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평생을 살면서 어르신의 누구한테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배웠냐? 각당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 내용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전국 각지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만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내 이웃을 몸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역사회에다가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제가 4주년이 된다만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 불구하고 죽음을 무시하고 그럴 때는 이제 지난다는 얘기죠. 자, 죽음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지금은 생사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법으로.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죠?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알아야 할 결정을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본인이 발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것은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호스피스 완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호스피스 완화 및 인종 과정의 환자의 연명률의 결정에 관한 법률. 엄청 길죠? 아마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에 이만한 지금 긴 거가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새로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되어가지고 약칭 뭐라 그래? 연명결정법이라는 게. 그래서 2017년 11월 3일 제가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요 사전의료의향서, 연명의료의향서 요거에 대해서 상담사 교육을 가서 받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록기관이, 요 등록기관이 우리나라 지금 시범기관만 5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각당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사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김현준 이사님 받으시고, 또 여기 참석한 안에 있습니다. 위명근 이사님이라고 그분들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연구원에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두 사람이, 그러고 사실모에서 가서 받으신 거는 우리 여기 이태수 이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가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도의 아툴 가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만은 무엇을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여야 하느냐? 얻는 것보다 뭐가 많다고요? 연명치료. 자꾸만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는 것은 좋으나 하다가 보니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는 거냐? 가족과 작별이나 한마디 못한 채 죽어가는 희생의 대가가 뭐냐 이 말이죠. 몇 개월 또는 얼마간의 생명을 연장한다. 남은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 이 말이에요. 제 조카 사위가 6년 동안을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 청주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6년 동안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만 연장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이 의료화 돼가지고요. 사람이 뇌도 바꾸잖아요. 갑자기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뭐 뼈 바꾸는 거, 장 바꾸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연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지. 죽어갈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주는 인간답게 죽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삶을 어떻게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질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났단 말이에요. 이제 전에는 말도 안 하고 못하겠지만은 시키러 갔지만은 이제는 진지하게 이것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운동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그 사람의 삶을,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제가 할 뻔하네요. 들어보니까 죽음의 질 문제를 공개적으로 할 때가 됐는데 아름다운 마무리가 그 사람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천 웰다이문화연구원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걸 해보자. 그래서 전반기에 죽음 준비학교를 개설했고 이번 후반기에 4개 과목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겨우 살리는 준비를 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분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길 바란다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좋은 삶을 이끄는 한 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격과 사회 심리학에 비교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째로 고령사회의 죽음에 대한 논란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게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었고 고령사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논란이 다양하게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죽음의 의료화라고 하는 것, 환자의 질병 치유와 생명 연장, 그것을 의료인들, 다시 말해서 의사나 간호사나 요양사나 뭐 이런 분들은 의무라고, 특별히 의사들이 아주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을 의학의 실패로 심지어 적으로까지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치료하다 죽었다 그러면 그 의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왔었다는 거죠. 뿐만 의료의 패러다임 역시 급성 질병을 만성 질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 기술의 발전은 죽음의 순간을 인공호흡기 이런 것의 인위적인 생명연장이 현대 사회에서 가능하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생명연장도 의료인의 선이란 말인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몇십 년 전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오늘에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도 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이렇게 모여서 의논해야 돼. 여기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걸 꽂을 거냐 안 꽂을 거냐 뭐 이런 건 의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뭐냐? 오늘의 시대는 뭐라 그러죠? 호모 헌드러스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요. 우리의 전통 문화는 부모의 휴고 정신을 미덕으로 삼았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 간의 인식의 딜레마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의사는 이게 서로 갭이 생겨요. 왜? 보호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나 우리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효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존에 계셔서 자기가 숨길 수 있는 부모, 자식 마찬가지죠. 그래서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의사 간에 서로가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효정신은 우리 현실을 어떻게 보면 짓밟아버릴 정도로, 아니 그거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학적인 한계에 쉽게 이해를 못해. 효의 정신과 이러한 의료 현실과 의학적인 한계를 쉽게 오늘 동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효의 정신은 우리 박종인 교수님 이사님께서 효 문화를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보호자를 짱돌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응? 보호자를 갖다가 짱돌이 뭐예요? 조금만 더 아직은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중환자들이 없어서 수술이 불가해? 그러면 보호자들이 막 덤벼들어요. 의사한테 그 말이야 병원에 가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보호자의 타는 속만큼 담당자의 마음도 타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달랍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대표적인 게 서울대병원 1번외과 정의도 교수의 말입니다. 네. 자, 말기 환자의 퇴원 문제예요. 의사협회의 신문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퇴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제공 단절이 사인의 죽음의 원인의 가능성이 된다고 하면 퇴원할 수가 없다. 자가 인종을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나가야 된다 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법으로 가지 말이에요.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인식을 들잖아. 지난 중앙일보 2차 사회면에 나온 걸 보면 보호자가 퇴원 요청 복귀를 떼는 사람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 방조죄로 뭐 재판하려고 그랬어요.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회생이 힘들 때는 의사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소생 간이 환자는 퇴원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 요 간이 환자를 퇴원시켰을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아니면은 처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 사실은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아시고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듬어 보면서 법 시행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윤리 지침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 4월 회복 불가능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도입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회복 불능 환자 치료 중단을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써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가족의 요구와 의사의 판단에 따른 허용 법 규정을 규제를 갖다가 정하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이에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정의에서 혼선 말기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기 암 환자 그걸 다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생 불가능을 아는데 연명 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 저도 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몇 번을 겪거든요. 차라리 아니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이 되어가지고 어찌 그걸 아무리 뭐 법이 어떻고 뭐 의사가 어떻고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효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 그래도 여러분 과연 그래도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죽음의 용어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죽음, 품위 있는 죽음, 속적인 혹은 적극적인 안락사, 전응사, 자연사 이런 등등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연세대 병원의 사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겁니다. 어머니 검사 중에 신군임나 상대에 빠졌더랬죠.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 자연사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사에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한 입법부의 위헌처벌, 자비처벌의 위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의 관련법에 대해서 또 보이콧 들어갔죠. 기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 끝에 헌법에 분명히 행복추구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런 것을 왜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법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과 관련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파란 거는 환자입니다. 파란 거 요건 환자, 요건 가족, 요건 누구죠? 담당 암 전문의, 전문의. 이건 일반인.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게 여기다 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안 받다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암 전문의 같은 경우는 94%예요. 94%. 적극적으로 통증을 좀 조절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암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98.4%. 그 다음에 연명치료를 보류해달라라고 하는 환자의 경우 76%. 그 다음에 적극적인 안락사를 원하는 것이 환자의 경우 55.3%.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죽음에 대한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와 전문의와 이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가. 나머지는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의료 윤리의 원칙이 뭐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은 뭐 나름대로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철학과 법학자인 벤담의 미래공리주의라고 하는 것과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의무론을 학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 존중의 악행 금지와 선행과 자유의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 의료윤리의 근본은 없어져 버리고 얼로 가버리고 그래서 치료 중단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좀 더듬어 본다면 질병의 요인이 치료에 따른 이득과 손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후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가치관과 정서적 요인으로는 우울증이며 종교와 경제적인 어려움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경적 요인에는 의료보장 제도의 장애인 지원이 나 연금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회 규범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연명의료법입니다. 자 우리 잠깐 커피 타고 쉬었다 가시죠. 지금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